이게 계속 지금 그 메인 영상에 안 뜬다. 그래가지고 어제부터 알람도 안 온다. 뭐 이래서 어제 저녁 뉴스도 놓쳤다. 뭐 늦게 봤다. 아니면 아직도 지금 조회수가 안 올라가는 게 아마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그걸 고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아침 인싸 뉴스도 지금 알람이 안 온다. 뭐 찾기가 굉장히 힘들다. 지금 말씀이 많네요. 네. 7시 방송도 홈에도 영상이 없고 구독에도 영상이 없다. 지금 이런 말씀 해주시네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그걸 좀 고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람도 안 뜨고 노출 영상도 친정부 영상만 뜨고 네 그런 말씀이시네. 네. 오늘 지금 저희가 보통 인싸뉴스는 이제 썸네일을 이렇게 만들진 않는데 오늘 아침 인싸뉴스에서는 아주 저희가 충격적인 단독 소식을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 뒷부분에 가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네,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구독과 좋아요 영상 잠깐 보실까요? 네. 구독과 좋아요 아직도 구독 버튼을 안 누르고 보시는 분이 전체 한 30% 정도 되시거든요. 네, 지금 시청하시는 분의 한 30% 정도는 구독 버튼을 안 누르고 보시는데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셔서 저희가 이제 56만은 됐지만 조속히 60만, 70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어제 저희가 지금 지호영을 처음 단독으로 시작해가지고 이 지호영 게이트를 계속 지금 업데이트 해가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특히 저희 김용호 부장이 많은 제보를 받고 있고 또 저희도 여러 가지 제보를 받고 있는데 어제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김용익과 조선의 관계 그리고 박능우, 이의경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다가 원래 어제 하려고 했던 거를 놓쳐버렸습니다. 원래 어제 하려고 했던 거를 최초에 이제 이 지호영이 어떤 식으로 이 정권과 연결이 돼 있느냐라는 거를 얘기할 때 동생 얘기가 조선의 동생 얘기가 함께 나왔었는데 그걸 저희가 좀 약간 빠뜨렸어요. 이게 뭐냐면 조선의 2002년 부고 기사인데 당시는 이제 성창약품이었던 것 같아요. 조선의 씨가 성창약품 사장 조선의 모친께서 벌세했다라고 하면서 보면 상주가 조경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조선의 남동생인 거죠. 남동생인데 이 조경훈이라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조경훈 사람이 과연 누구냐 보면 여기 유독 눈에 들어오는 거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대책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대책위면 문재인의 대선 대책위원회 표준공동체 특별위원회 위원. 네. 이걸 보더라도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재인 선거와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조경훈이라는 사람이 아마도 서대문에서 뭔가 정치를 하려고 자꾸 이런 거를 하는 것 같은데 문재인 정권과 문재인 대선 때부터 문재인 정권과 깊은 관계가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 인싸뉴스에서 이걸 지금 좀 말씀을 드려요. 이거를 이제 전부 다 엮어서 제대로 뭔가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단편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이 제보가 들어오는 것들을 그때그때 말씀을 드려야 그 다음에 또 추가 제보가 들어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를 엮어가지고 큰 그림이 되고 나서 사실은 한 번에 딱 말씀을 드리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 새로운 제보가 계속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들어오는 제보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소개를 해드리고 그러면 그걸 자체로 이 소개해드리는 내용만 가지고도 전체적인 그림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려 나가실 수 있을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조선의 지오영, 조선에는 그냥 단순한 뭐 약품 회사, 의약품 도매 회사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뭐 이미 뭐 중국 자본이 어떻고 블랙스톤이 어떻고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조선에는 이미 진작부터 2013년 8월 21일이네요. 2013년 8월 21일부터 소위 말하는 텍스헤이븐, 조세 회피처라고 알려져 있는 몰타. 네, 몰타가 도대체 어디냐? 네, 몰타는 지중해, 그러니까 유럽의 지중해 이 이태리 반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옆에 시실리 섬인데 시실리 섬 밑에 있는 독립 국가입니다. 섬나라예요. 되게 섬나라들이 이제 뭐 외부 투자 같은 걸 받기가 어려우니까 조세 회피처라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법인세니 뭐 소득세니 이런 걸 완전히 제로로 만들고 하기 때문에 회사들이 이제 해외에 자금 도피시키고 그럴 때 조세 회피처 텍스 헤이븐에다가 보통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라부안이라는 데다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싱가포르와 라부안 뭐 이런 쪽에다가 많이 하는데 그쪽에다가 하는 것들이 최근에 워낙 많이 걸리니까 이 조선에는 아예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섬나라들 어디 하냐면 이 동남아 쪽에 있는 섬나라들에다 하는 경우가 있고 아시아에서는, 그리고 미국에서는 카리브해에 있는 섬나라들이 있습니다. 뭐 버진 아일랜드니 뭐니 뭐 해가지고 쭉 이렇게 그쪽에다가 하는데 조선에는 특이하게 몰타, 이거 유럽에서 많이 사용하는 지역인데 몰타에다가 선해조 홀딩스라고 해가지고 이런 회사를 만들어놨네요. 텍스헤이븐에다가.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 곧 이제 이런 제보가 올 겁니다. 이 선해조 홀딩스와 이게 몰타에 만들어지는 선해조 홀딩스와 조선의 지오영 간에 어떤 식으로 뭐 어떻게 거래를 하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여간 조선에는 이렇게 몰타라는 텍스헤이븐에다가 이런 회사를 만들어 놓을 정도로 굉장히 뭐 비자금 관리라든지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금융기법을 활용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의경과 관련해서 오늘도 제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요건 뭐 이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내용의 제보를 먼저 보내시면, 그리고 내용을 봤을 때 상당히 이의경, 박능우 뭐 이런 사람들을 잘 알고 있는 분이 보낸 제보인데, 이 제보를 굳이 소개하는 이유는 이렇게 소개를 해야 또 이분이 더 깊은 내용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보내주시게 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이의경과 박능우, 식약처장 이의경이죠. 네, 스튜디오 407님 감사합니다. 이의경과 박능우는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고요. 둘 다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이었고 그때부터 친하게 지내는 사이다. 네, 뭐 이의경과 박능우가 왜 박능우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됐고 이의경이 식약처장이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간관계네요. 이건 뭐 저희도 처음 알게 됐는데, 둘 다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이었고 그때부터 친하게 지내는 사이다. 이의경은 양봉민, 네, 좀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는데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인 김용익과 함께 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양봉민, 여기도 또 이 문정권의 또 이 보건복지 쪽 실세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양봉민과 함께 학회를 만드는 핵심 인물 중 하나였고 여기에 박능우도 주요 멤버다. 그러니까 박능우, 양봉민, 이의경은 다 같이 같은 학회 멤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학회는 제약업체가 스폰서라는 소문이 많았다. 당연히 제약업체에게 유리한 연구 보고서를 냈을 것으로 추측된다. 네. 뭐 이의경은 일단 그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보사, 네, 코롱에서 만든 인보사와 관련해서 4천만 원을 받고 경제성 보고서를 만들어줬던 걸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건 뭐 그 제약업체들한테 돈 받고 유리한 보고서 써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람인 거죠, 이의경이. 그리고는 결국 식약처장까지 됐는데, 뭐 유유제약과 중해제약의 사회이사였던 건 제가 말씀드렸고요. 레이누드님 감사합니다.
경남 출신 양봉민은 현 정권 하에서 한 자리 맡고 있어 문통과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연결이 돼 있죠. 양봉민. 이의경이 주식 80%를 가지고 있다는 제자가 만들었다고 청문회에서 말한 그 회사. 네, 청문회가 아니라 이제 국회입니다. 국회. 이의경은 식약처장은 청문회를 하진 않았죠. 주식 80%를 가지고 있다는 그 회사에 이 회사 이름 저희가 소개해드렸잖아요. 지난 3년간 연구비 32억 원을 주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몇 년 전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황상민 교수가 아내가 만든 심리회사에 연구비를 줘서 대학 교수를 그만두게 된 케이스와 아주 유사한 것이다. 보통 감 만들어진 회사에 저렇게 많은 연구비를 주는 경우는 없다. 실적도 없는데 뭘 믿고 제약회사에서 저 많은 연구비를 줄 수 있을까? 이의경은 보건사회 연구원 시절부터 제약회사에게 유리한 연구보고서를 써서 구설수에 오른 적이 많다. 이후 숙명여대 성균관대학교에서 받은 연구비 수주 실적만 확인해도 제약회사와 이의경의 연결고리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건 한번 좀 누구 아시는 분이 숙명여대와 성균관대 시절에 이의경이 받은 연구비 수주 실적을 한번 보내주셔 보시죠. 이거는 뭐 금방 나올 것 같은데. 대학 연구비 수주 실적은 대학별 산학협력단에서 금방 확인 가능함. 네, 숙대와 성균관대 산학협력단을 확인하면 되겠네요. 이의경은 학부만 약학을 전공했지 석박사는 모두 사회과학 전공자다. 이건 처음 알았습니다. 제약산업 뭐 이런 거다. 약학과 출신들 중에서 석박사를 약학이 아닌 약학산업을 전공하는 경우가 드물기에 제약회사들이 더 선호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의경은 외모가 참해 보여서 그것을 무기로 많은 스스로 남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외모 활용을 잘한다. 한때는 남자 동료들과 네, 이런 얘기는 조금 그러네요. 네, 한마디로 뒤로 호박씨 가는 스타일이다.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이게 여자분이 보내신 것 같아요. 이의경의 경쟁 약사 아니면 경쟁 교수 이런 분이 보낸 게 아닌가 싶고, 이의경은 딸 하나를 두고 있는데 최근 미국에서 박사를 받았다고 아직 미혼인 것으로 알고 있음. 네, 이런 정도 제가 그냥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소개를. 왜냐하면 이 제보를 보내신 분이 이런 걸 먼저 해줘야 그래야 이제 진짜 제가 보니까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뭔가를 보내주실 것 같아서 일단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찌됐거나 이런 식으로 하나씩 조각을 맞춰 나가다 보면 뭔가 큰 뭔가가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네, 오늘로써 벌써 이제 이제 좀 많이 무뎌져서 제가 오늘은 이 숫자를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찾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이제 벌써 뭐 웬만한 기사에 잘 나지가 않습니다. 우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어제 3월 17일 기준인지 18일 기준인지 이것도 이제 하루에 한 번 발표하는데 시간도 애매해가지고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제 기준으로 하여간 8,320명 그리고 돌아가신 분의 숫자가 84분. 네. 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으시다가 이제 고통 속에서 돌아가신 분들. 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벌써 84분입니다. 84분. 참 어떤 분의 아버지, 또 어머니, 그리고 또 누군가의 아들, 딸이실 텐데 이런 분들이 이 우한 코로나 이 장례식을 제대로 치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돌아가셔도 정상적으로 뭐 이렇게 염을 한다 그러죠. 그런 염을 하는 것도 못하게 하고, 왜냐하면 이제 감염병 환자들은 따로 별도로 이제 처리하는 방식이 있어서 염도 못하고 비닐봉지에 넣어서 바로 화장을 하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돌아가신 분의 얼굴도 보지 못한다. 네. 많은 분들이 장례식을 뭐 제대로 치르지 못한다 뭐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돌아가신 분과 임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얼굴도 보지 못한 채 그냥 화장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뭐 벌써 84분인데요. 정말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사망자가 늘어날지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도
정말 자기 몸도 돌보지 않고 환자들 치료 또는 진료하고 간호하고 이런 데 열중하고 계시는 또 의료진 여러분들,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한 코로나가 지금 뭐 유럽이 이제 뭐 엄청나게 확진자 수가 늘고 있고, 여기에 미국도 떡잎 자매님 감사합니다. 미국도 지금 벌써 확진자가 하루에 1000명이 늘어나는 상황이고 사망자가 벌써 100명이 넘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서울 사람, 코로나 상황 체크 가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제는 유럽과 미국, 뭐 전 세계 경제의 지금 뭐 엔진이죠. 유럽과 미국에서 이렇게 우한 코로나가 확진되고 확진자가 늘고 사망자가 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유럽에서는 보통 이제 유럽의 빅4 자동차 회사라고 하면 독일의 폭스바겐 그리고 이탈리아의 피아트 크라이슬러를 또 피아트가 다시 그 벤츠 쪽에서 뛰어서 인수를 했죠. 피아트 크라이슬러, 그리고 프랑스의 르노, 그리고 프랑스의 푸조 시트로엥, 이렇게 4개 회사를 유럽 자동차의 빅4라고 하죠. 유럽 자동차의 빅4라고 합니다. 이게 자동차는 뭐 기본적으로 이 생산 대수를 기준으로 자동차 회사의 크기를 결정하기 때문에, 물론 매출액, 이익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벤츠나 BMW 같이 이제 고급차 위주로 생산하는 회사는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100만 대를 갓 넘을까? 뭐 이런 정도지 몇백만 대씩 생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벤츠나 BMW가 여기서는 빠졌지만 독일에서는 이제 폭스바겐이 들어가죠. 아우디를 생산하는 폭스바겐이 들어가고, 뭐 이태리의 피아트, 그리고 프랑스의 이제 르노하고 뿌조, 이렇게 4개 회사를 보통 이제 유럽의 빅4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빅4가 전부 셧다운 상태에 들어갔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벌써 500만 명이 실직했다. 네, 준 러브님 감사합니다. 미국도 지금 상황 같으면 35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거다 라는 상황입니다. 뭐 단순히 지금 금융만 지금 위험한 게 아니라 주가가 폭락하고 뭐 유가가 폭락하고 뭐 이런 거, 금융만 위험한 게 아니라 실물 경제, 제조업도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다. 특히 항공사들 5월 말이면 줄도산할 것이다. 뭐 지금 항공 수요가 뭐 거의 90%가 줄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뭐 저가 항공사들 여러 가지가 힘들고,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아시아나항공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그렇게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영향을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유럽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동쪽 하늘님, 홈피 채널 보기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 뭐 좀 이게 전반적으로 약간 유튜브 시스템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가 지금 뭐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는데, 뭐 주가가 사실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폭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최근 들어서 13% 폭락을 했는데, 미국 증시가 하루 만에 13% 폭락을 했는데, 이거는 87년에 블랙 먼데이 때 이후로 최고. 미국 대공황 시절에도 12%대 폭락은 있었지만 13%까지 간 적은 없었다라고 해서 미국 증시 역사상 2번째 폭락을 기록을 했었죠. 그저께. 그랬더니 어제는 다시 미국 증시가 6% 급반등했다. 유럽도 일제히 올랐다. 이런 소식입니다. 근데 보통은 이런 걸 기술적 반등이라고 합니다. 기술적 반등. 그러니까 이 추세는 하락하는 추세를 면치 못하는데, 주가라는 게 너무 급격히 떨어지면, 이게 주가는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미래가 안 보인다,
앞이 안 보인다 그러면 폭락하거든요. 폭락하는 와중에도 또 이렇게 너무 폭락했다 싶으면 저가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저가 매수세가 또 급격히 들어와서 또 그게 기술적 반등,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하여간 튀어오르는 지점이 생기는데 지금 미국 증시도 어떤 기술적 반등의 시점이다. 지금 6% 올랐다고 해가지고 추세가 전환된 거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이렇게 대충 언제쯤 이제 잡힐 거다라고 좀 꺾인다. 뭐 이런 신호가 오지 않는 이상은 경제 회복의 시점을 언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정도로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다. 이게 뭐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도대체 왜 이렇게 네, 레이노드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메인에 안 뜨네요. 네, 아이고 큰일이네요. 이 찾아 들어오시기가 힘들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지금 근데 제가 뭐 최근에 이제 이 우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는 떡잎자매님 감사합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경제 또 돈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런 책이 있어요. 독일의 철학자인데 게오르그 짐멜이라는 사람이 쓴 돈의 철학이라는 책입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뭐 돈과 관련한 아주 다양한 분석 뭐 이런 것들을 쫙 해놨습니다. 쫙 해놨는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돈이라는 게 뭐냐? 돈이라는 게 뭐냐? 물론 철학적 분석입니다. 경제학적이 아니라 철학적 분석이라는 걸 좀 감안하시고 돈이라는 건 결국 관계다. 관계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두껍게 뭐 얘기하지만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돈이라는 건 관계다. 라고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요즘에 이 경제를 보면 이 우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간의 접촉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잖아요.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니 뭐니 해가지고 자꾸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말아라. 관계를 맺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조언을 받다 보니까 결국 돈이라는 게 관계라서 이 관계가 멀어지니까 전체적으로 이 돈이 만들어낸 이 어떤 거대한 이 경제, 이 체제가 꺼져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적 관계가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 세계 자본시장의 규모도 그만큼 축소되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자본시장이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되려면 관계의 회복. 그러니까 우한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서 인간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사람들이 다시 광장에 모이고 또 교회나 어떤 집회에 모이고 모임을 갖고 식사를 하고 회식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인간관계가 계속되고 이루어지고 활성화되고 이게 결국은 돈이고 그게 경제다. 그게 경제 회복의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지만 또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게요. 사실 이게 이제 관계 뭐 여러 가지 관계가 있죠. 뭐 직업적 관계도 있을 수 있고 뭐 인간관계, 사회적 관계 뭐 여러 가지 관계가 있지만 사실 어떤 관계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우리는 모두들 잊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족 관계다. 이런 생각입니다. 가족 간의 사실 어떤 관계 이런 것이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느낌이고요. 오히려 이런 사회적 관계가 좀 멀어지고 이럴 때 집에만 있어야 되는 이런 때 아이들이 4월 6일까지 방학이 늘어나서 계속 집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때일수록 가족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혹시 그동안 자녀들과 시간을 못 보내신 분들이 있다면 이런 때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거나 함께 뭐 뭔가를 하거나 같이 밥을 먹고 아니면 뭐 TV에서 뭐 영화 같은 거 재미있는 영화 같은 걸 하나 같이 본다든지 뭐 극장을 꼭 가서 봐야 됩니까? 집에서 봐도 되죠. 같이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가족 간의 관계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 나가는 게 오히려 이제 이번 우한 코로나가 우리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가적 혜택이 아닐까. 우한 코로나가 뭐 반드시 인간에게 피해만 끼친다 이렇게 뭐 생각하실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때 집에만 있어야 될 때 가족들 간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건 어떨까 하고 제안을 해봅니다. 영홍님 감사합니다. 네. 저는 뭐 그래서 집에서 뭐 뭘 보냐, 시간 어떻게 때우냐. 저는 이번 이 기간 중에 우한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지금도 뭐 집에 많이 있지만 이 기간 중에 미스터 트롯을 보면서 되게 뭐랄까요, 이 위안을 많이 얻었습니다. 위안을. 그러니까 저는 뭐 그 전체를 한번 12편을 다 보면서 느낀 거는 제가 트로트를 기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기본적으로 트로트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느꼈지만, 왜냐하면 트로트를 그 제대로 된 트로트를 부를 때는 별로 안 좋고 오히려 트로트 아닌 노래를 그런 트로트의 감성으로 부르는 그런 때가 훨씬 좋더라고요. 이를테면 뭐 임영웅 씨가 부른 그 어느 60대 부부의 뭐 이야기, 김광석이 부른 것보다 훨씬 낫고 그 노래 들으면서는 정말 눈물이 글썽거렸었는데, 또 하나 의외로 제가 정말 그 프로에서 정말 들으면서 눈물을 줄줄 흘릴 정도로 감동을 받았던 곡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 노래입니다. 희망가. 희망가입니다. 희망가.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곰곰이 생각하니 세상 만사가 춘몽 중에 또다시 꿈 같도다. 아니, 저는 이 노래가 이렇게 그 신금을 울리는 노래인지 몰랐는데, 물론 옛날부터 알고 있던 노래죠. 굉장히 오래된, 그러니까 뭐랄까요, 좀 오래된 그 가요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정말 민요라고 해야 될지 그런 노래인데, 정말 갱년기의 그 감성을 자극하는, 특히나 이 마지막 부분에 그 정동원 군이 나와서 할 때는 정말 울컥하더라고요. 정말 울컥하고. 네. 근데 뭐 오늘 저 이 방송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저희 집사람이 갑자기 전화를 들고 와서 통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무슨 통화냐라고 했더니, 저희 또 인준이는 절대로 자기 얘기를 하지 말라 그러는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게, 이 가족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군대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수박반님 감사합니다. 또 거기 가서도 얘는, 그러니까 이 군대에서도 이 시간 18개월이라는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것이 또 모르겠어요. 뭐 어떤 생각에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레바논에 있는 동명부대 거기에 파병을 자원했다는 거예요. 늘솜 라피님 감사합니다. 파병을 자원했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중대장이라고 하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할 수가 없어서, 이미 어제 이제 그런 얘기를 듣긴 했었는데, 그게 직접 또 이렇게 아버지하고도 통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레바논, 또 이렇게 우한 코로나가 번지는 시점에 또 중동 지역이 또 이란으로 봤을 때 위험한데 과연 그 가야 되느냐. 근데 뭐 본인은 뭐 가고 싶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얘기를 했겠죠. 조국수호님 감사합니다. 네, 또 군대 간 아들이 또 해외 파병 가는 걸 또 자원했다고 하니까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네.
뭐 인준이 대단하다고 하는데 뭐 대단하기는 뭐 근데 아들이 군대 간 심정에서는 그냥 무사히 아무 일 없이 제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거기서 뭐 뭘 많이 얻고 나오고 뭐 이런 거 뭘 기대합니까? 1년 6개월의 군대 생활 동안. 근데 그냥 무사히 잘 KKK님 감사합니다. 무사히 그냥 마쳤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인데 또 꼭 본인은 그 동명부대 레바논의 동명부대에 자원을 했다고 그래서 근데 그게 또 뭐 경쟁률이 치열해가지고 떡잎자매님 감사합니다. 경쟁률이 치열해서 뭐 꼭 되진 않을 텐데 어찌됐거나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면서 전화를 받으니까 이 만감이 교차합니다. 네. 네. 레바논 위험하죠. 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태원년 미술관님 감사하고 팡팡오님 감사합니다. 네. 레바논은 좀 위험하다고 하네요. 거기는 이렇게 안정된 지역이 아니라서 그렇게 좀 뭐 이게 뭐랄까요, 좀 이 안정화 부대 뭐 이런 느낌이라서 약간 좀 위험한 상대적으로 위험한 곳이라고 하는데도 근데도 굳이 뭐 지원을 하니 그걸 뭐 반대합니다 이럴 수도 없어서 그냥 짤막하게 네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말았는데 네 이스턴 어소시에이션님 감사드리고요. 네. 네. 오늘 저는 이 기사가 참 뭐랄까요? 문재인이 비상을 14번 말했다. 비상 경제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비상한 시국이다. 비상하다. 뭐 비상을 14번 말했다. 네. 루시코님 감사드리고 김동현님 감사합니다. 뭐 지휘봉을 잡고 직접 경제를 챙기겠다. 젊은 할매님도 감사합니다. 지휘봉을 잡고 경제를 직접 챙기겠다. 뭐 이러는데 이러면 이제 보통은 뭐 대통령이 경제를 챙기니까 이제 좀 안심이 되겠구나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더 불안한 거예요. 제발 좀 가만히 있지. 뭘 자기가 챙긴다고, 뭘 안다고. 이 양반이 경제 모른다는 건 지금 이제 온 국민이 아는 사실 아닙니까? 아니 아는 사람이 챙겨야죠. 아니 제가 갑자기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수술 때 내가 직접 서겠다. 메스 직접 잡겠다. 지금 경제라는 환자가 너무 급하니 메스를 내가 직접 잡아서 내가 직접 챙기겠다. 그러면 환자부터 시작해서 그 가족들이 얼마나 깜짝 놀랄까요? 무슨 미친 소린가 할 거 아니겠어요? 아니 경제를 네 뉴욕 아재님 감사합니다. 경제를 뭐 알면서 뭘 챙긴다 그래야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뭘 본인이 챙겨요. 아예 안 챙기고 그냥 자기가 맡겨놓은 홍남기한테 그냥 알아서 잘 해달라. 그리고 보고나 매주 받겠다. 이게 낫지. 무슨 비상경제회의를 직접 주재해서 뭐 방역처럼 경제도 중대본 신속한 지휘 과감한 정책 뭘 과감하게 해요. 과감하게 경제 건드렸다가 늘솜라피님 경제 건드렸다가 천천히 망할 거 아주 빨리 망하게 만들려고 하나요? 그냥 제발 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만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뭘 한다고 자꾸 나서지 말고. 특히나 경제는. 지금 뭐 경제 3년 동안 망쳐온 게 다잖아요. 뭐 하나를 어떤 분야 하나도 제대로 챙긴 게 없이 망친 게 단데 뭘 새삼스럽게 무슨 지휘봉을 잡고 경제를 직접 챙겨요. 그동안은 지휘봉을 안 잡았습니까? 소득주도 성장 누가 한 거예요? 제발 좀 이상한 짓 좀 하지 말아라. 가만히만 있어라. 그게 국민들의 생각이다. 다시 한번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참 이 뭐 민주당 진짜 하는 꼴을 보면 사실 그 미래통합당은 가만히만 있어도 이 흐름상 선거 이길 수가 있는데 참 일단 민주당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데이비드 김님 감사합니다. 무슨 뭐 비례정당을 만드는데 그냥 만들면 또 좀 약간 국민들께 그동안 한 말이 있으니까 좀
낯이 뜨거우니까 자기들이 뒷번호 7개를 차지할 테니, 그냥 차지할 수 있는 7개를 차지할 테니 앞에 10자리는 군소정달들 다 들어와 달라. 그래서 같이 먹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새로운 방식의 사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새로운 방식의 사기를 들고 나왔는데, 거기에도 그럼 뭐 기왕 들어올 거면 다 들어오게 하든지, 자기들 말 잘 들었을 것 같은, 네, 피톤치드님 감사해요. 네, 자기들 말 잘 들을 것 같은 사람들만 하고, 그동안 또 뭐 해보자고 했던 사람들 자꾸 뭐 요구사항 많고, 원로들이 함세웅 신분이 뭐니, 이 사람들이 자꾸 귀찮게 하니까 에이 모르겠다 그러고 쳐버리고, 친조국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정봉주하고 손혜원이 만든 열린민주당인가 하는 거기 뭐 무슨 말도 안 되는 당 만든 지 한 달밖에 안 된 이상한 사람들 뭐 자꾸 껴들어가지고 너네 다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탈리스만님 감사합니다. 한 자리씩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황당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황당한 논의를. 정말 어디까지 낯이 두꺼워질 수 있는지, 정치를 한다는 게 얼마나 사람을 안면몰수, 철면피로 만드는지. 바로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뭐 미래 한국당을 만드는 게 무슨 뭐 엄청난 비난을 퍼붓던 사람들이 바로 눈앞에 이제 의석수가 달리니까 이런 뭐 체면몰수, 염치불, 뭐 더 얘기할 게 없죠. 네. 그런데 뭐 같은 정치인들에게 정말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참 저희가 이 양반을 방송에 본인이 전화 와가지고 나오겠다고 해가지고 1시간씩이나 이 양반을 나오게 해서 방송을 했던 게 정말 부끄럽습니다. 저희 정말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저희가 이 양반 나왔던 방송은 오늘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삭제하도록 할 텐데, 정말 정치인으로서, 또 그 전에 국민의 사랑을 받던 아나운서로서, 그리고 본인의 인생 60년을 어디다가 도대체 어떻게 그 인생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라비타님 감사합니다. 꿀꿀이님 감사드리고요. 무슨 도요다니 렉서스니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더니만 결국 황당한 인물들로 비례 명단을 채웠죠. 뭐 설명이 안 돼요. 젊다고 말을 하는데 젊지도 않아, 명단 보면. 망고셔베님 감사합니다. 명단 보면 51세인데 뭐가 젊어요. 저보다 평균 나이가 많은데. 그러면서 뭐 젊음과 전문성? 전문적이지도 않아요. 변호사 이제 수습딱지 떼고 본인 이름으로 변호사 할 수 있는 게 4개월밖에 안 된 여자를 5번에다 갖다 꽂는데 그게 무슨 전문성이 있습니까? 전문성이라고 제로죠. 사실 그냥 뭐 보통 기자들 수준 정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변호사들 사이에서 인턴 정도도 될까 말까한 친구를 국회의원 후보에다 올려놨다, 5번에다 올려놨다, 말도 안 되는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말씀드렸지만 정말 황당한 사람도 많이 올라와 있고, 더더욱이 이 한선교라는 인간에 대해서 가장 큰, 지금 뭐 불만은 뭐 황교안 대표겠지만, 더더욱이 지금 충격에 휩싸이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신데,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십니다.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박 대통령이 거대 야당 중심으로 통합해라 라는 옥중 메시지를 냈잖아요. 편지를 통해서, 유영하 변호사가 대신 읽은 편지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 심판을 위해서 다 합쳐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내고, 또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정말 실현하는 방안으로서 그 메시지는 결국 지금 외부에 있는 태극기 세력들도 다 합쳐야 된다, 이런 메시지잖아요. 그러나 그분들이 아직 제대로 합치지 않고 있으니까 그걸 정말 합쳐야 된다는 메시지로 유영하 변호사를 미래 한국당에 입당해서 비례대표를 신청하게 한 거 아닙니까? 유영하 변호사 스스로가 이건 대통령의 뜻이다,
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영하 변호사를 국론 분열 세력으로 몰아서 뭐 명단 자체에 아예 넣질 않았죠. 탈락을 시켰죠. 네, 문상근님 감사합니다. 물론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김세희 대표도 유영하 변호사와 함께 그 명단 그 비례 신청을 한 이유도 그것도 다 비슷한 생각에서입니다. 유영하 변호사나 뭐 다 같은 생각으로 함께 들어갔던 거고, 그건 그 같은 함께라는 거는 한성교 대표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영하 변호사도 그렇고 김세희 대표도 그렇고 명단에서 제외했죠. 나이슈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월요일 날 알게 되고 화요일 날 박 대통령 접견을 유영하 변호사가 하셨는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의 반응입니다. 이건 저희가 이제 충격 단독으로 저희가 어떤 언론에도 나오지 않은 내용인데 저희가 가장 먼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유영하 변호사가 그때 그 발언 접견하는 자리에서 다 받아 적습니다. 그 받아 적은 거를 그대로 저에게 전화 통화를 통해서 불러준 내용 어젯밤에 저희가 이제 그걸 받아 적었고 그 받아 적은 내용을 어젯밤 사이에 저희가 이제 CG 화면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걸 보도하기 위해서 좀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그 멘트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CG 화면을 만들었습니다. CG 화면 총 5장인데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박근혜 대통령의 반응, 그러니까 한성교의 반란이, 한성교 대표도 박 대통령이 그런 뜻을 알고 유영하 변호사가 왜 비례를 신청했는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그런 뜻을 다 알고 있었는데, 나이슈님 감사합니다.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명단을 짠 것에 대해서 박 대통령의 반응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통합의 메시지를 낸 것이 무의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절제하면서 나라를 위한 길이라 생각해 통합 메시지를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와주려는 카드를 능욕당한 것이라서 이 효과는 소멸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두 번 칼질을 당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쩌면 그럴 수 있나요? 네, 여기에 또 한선교에 대한 박 대통령의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이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공개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인간적인 배신감, 뭐 여러 가지죠. 인간적이고 뭐 정치적이고 하여간 모든 면에서의 배신감, 이런 것을 정말 한마디로 담겨져 있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않도록 할 텐데, 이건 뭐 유영하 변호사가 받아 적어 그 접견하면서 화요일 날 접견하면서 받아 적은 걸 그 노트가 있습니다. 그 노트를 보고 정말 한자 한자 제게 저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정확하게 불러준 것을 제가 받아 적어서 이걸 CG로 만든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통합의 메시지를 낸 것이 무의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절제하면서 나라를 위한 길이라 생각해 통합 메시지를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와주려는 카드를 능욕당한 것이라서 이 효과는 소멸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2번 칼질을 당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쩌면 그럴 수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유영하 변호사를 배제한 이런 선택이 황교안 대표와 한성교의 공통적인 생각으로서 이렇게 배제가 된 것인지 아니면 한성교의 일방적인 결정인지 이건 지금 모르겠습니다. 확인이 정확하게 되지 않고 있어서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 표현으로 놓고 봤을 때 맨 마지막에 사람들이 어쩌면 그럴 수 있나요의 사람들이 안에 황교안 대표가 포함되는지 아닌지가 지금 확실치가 않은 게 물론 이제 저 표현으로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은 이 유영하 변호사의 배제 결정이 황교안 한성교의 공통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걸 뭐 정확하게 확인은 되지 않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유영하 변호사 배제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서 한성교가 배제를 한 건지 아니면 한성교 스스로가 배제한 건지 이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정주리님 감사합니다. 어찌됐거나 박근혜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를 국론 분열 세력으로 몰아서 공병호가 뭐 기자회견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국론 분열 세력이다. 부적격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서 한 것을 단순히 유영하 변호사가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박 대통령을 국론 분열 세력으로 몰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께서는 최대한 이 우파, 자유 우파 세력이 다 같이 합쳐서 통합해서 이 문재인 포갑 정권에 대항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나라를 위해서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통합의 메시지를 냈던 거죠. 그러나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걸로 봐서 이 통합의 메시지를 낸 것이 무의로 돌아간 것 같다. 최대한 절제하면서 나라를 위한 길이라 생각해 통합 메시지를 냈던 것이다. 그런데 사실 미래통합당 도와주려고 한 거죠. 그 안에서 가만히 계셨어도 되는 거죠. 차라리 가만히 계시는 게 본인의 사면이라든지 뭐 여러 면에서 더 나은 선택이죠. 가만히 계셨으면. 그런데 국민 통합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사실 지금 정의당에서 고발까지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 통합을 위해서 그런 상황에서도 도와주려고 했었는데 도와주려는 카드를 능욕당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능욕당한 것이라서 이러한 효과는 소멸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2번 칼질을 당한 것이다. 사람들이 어쩌면 그럴 수 있느냐. 박근혜 대통령을 국론 분열 세력으로 몰은 공병호 그리고 한선교, 물론 여기에 좀 뒤에 비하인드가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제가 그거는 뭐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공개는 하지 않겠지만 한선교 정말 정치의 끝을 그렇게 배신의 아이콘으로 끝내는 것이 한성교 씨 본인의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되겠는가? 아직 뭐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르니까 황교안 대표까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한성교라는 어떤 인간에 대해서 정말 엄청난 배신감을 토로하신다는
저는 뭐 유영하 변호사의 통화를 통해서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 메시지는 이렇게 공개해도 좋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받아 적고 그걸 정확한 워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CG까지 만들어서 받아 적은 걸 CG까지 만들어서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전반적인 메시지의 가장 타겟은 한성교입니다. 한성교고 그리고 물론 이제 미래한국당에서 뭐 공병호까지는 얘기하고 싶지도 않지만 나이슈님 감사합니다. 공병호가 뭐 혼자서 그런 건 아닐 테니까 국론 분열 세력으로 몰았다는 거.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은 분명히 통합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통합의 메시지를 내고 그 통합의 메시지의 상징으로 유영하 변호사를 미래한국당에 입당시켜서 비례대표 신청을 하게 한 겁니다. 아기공룡 틀리님.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거부한 거죠. 그것도 거부 정도가 아니라 능욕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표현을 다시 볼까요? 나라를 위해서 통합의 메시지를 낸 것이 무의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절제하면서 나라를 위한 길이라 생각해 통합 메시지를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와주려는 카드를 능욕당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표현입니다. 워딩입니다. 능욕당했다. 능욕당한 것이라서 이 효과는 소멸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2번 칼질을 당했다. 오행복님 감사합니다. 이 칼질이라는 표현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는 여러분들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실제로 2006년 지방선거의 유세 때 안면에 칼 정말 자상을 입으셨죠. 그래서 입원했고 그랬던 게 정말 바로 얼마 전 일로 생생한데 이번 상황을 2번 칼질이라는 표현으로 박 대통령이 느끼고 있는 충격을 표현하고 계시네요. 2번 칼질을 당한 것이다. 사람들이 어쩌면 그럴 수 있냐. 네. 황교안 대표는 본인의 의사였는지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유영하 변호사를 탈락시킨 게 본인의 의사인지 아니면 한성교의 의사인지 이 부분이 좀 더 명확해져야 될 필요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같다. 네. 뭐 제가 뭐 더 사족을 붙이는 게 여기에 뭐 어떤 해석을 달거나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 대통령의 메시지는 항상 너무나 선명하고 명확해서 뭐 여기에 어떤 복선이 깔리거나 구체적인 해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2번 칼질을 당했다. 도와주려는 카드를 능욕당했다. 이 효과는 소멸된 것이다. 결국 메시지는 통합 메시지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으로 읽히죠. 왜냐하면 나라를 위해서 통합 메시지를 냈는데 그런데 이렇게 능욕당했으니까 레인 우드님 감사합니다. 이건 뭐 통합 메시지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2번 칼질을 당했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한진아님 감사합니다. 뭐 이게 어떻게 대통령의 뜻인지 아느냐 뭐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법무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박근혜 대통령 그 서울구치소 해서 503번입니다. 503번 수임번호를 쓰고 박근혜 대통령 이름을 쓰시고 그리고 편지를 쓰세요. 이메일로 쓰시면 오늘 쓰면 내일 바로 들어갑니다. 내일 오전이면 들어가요.
강용석이 아침에 인사뉴스에서 이렇게 박 대통령의 워딩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이런 말씀 진짜 하셨냐? 이거 유영하 변호사가 강용석 변호사한테 전화로 읽어줘서 그렇게 해서 공개가 됐는데 이거 맞느냐? 확인하시면 되죠. 제가 만일에 이게 박 대통령의 말이 아닌데 제가 지어냈거나 만일에 유영하 변호사가 이걸 지어냈다? 이러면 천벌을 받을 일이죠. 저는 그러면 방송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죠. 이 유튜브 방송 같은 거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공병호는 유튜브 방송 하면 안 돼요. 그런데도 어제도 나와가지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면서 왜 나를 시켰냐? 아니 도대체 당인이라고 정당에 속해 있는 사람이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정당에 속한 겁니까? 정당의 당인이라는 거는 정당의 규율이라는 게 있고 당이 지금 미래한국당이라는 당 자체는 미래통합당하고 같이 되어 있는 자매정당의 같은 당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미래한국당 당원이니까 미래통합당 대표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다. 같은 당이에요. 지금 어쩔 수 없이 둘로 나눠져 있는 거지. 저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선거법을 만들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일 뿐이지 같은 당입니다. 원래부터 같은 당으로 출발했고. 그러면 당인으로서 당대표의 뜻에 따라야 되는 건데 당대표하고 아무 관계없이 왜 날 시켰냐?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면서 대중을 상대로 방송을 해요? 인간이 되십시오. 공병호. 한성교 공병호. 인간이 좀 되라. 아유 진짜. 변은혜님 감사합니다. 한성교 4선씩이나 한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아이고 진짜. 공병호는 뭐 유승민, 김무성 빠는 인간이니까 유승민, 김무성이 뭐가 돼서 그 밑에서 뭐 한 자리 해먹든지 뭐든지 그러는지 아니면 당신이 저질러 놓은 당신이 쌓아놓은 똥 이것 때문에 당신이 결국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할지 나중에 봅시다 한번. 공병호, 한성교 지금은 어떻게 해서 그 명단을 짜고 뭐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뭐 뒷돈이 오갔는지 뭐가 있어서 그랬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카터80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남은 여생 제대로 살 수 있을지 똥만 확 쌓아놓고 나가버리면 끝인 걸로 생각한 모양인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라는 건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렇게 딱 하고 땡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뭐 제가 뭐 사족 달기도 그렇고 이 박 대통령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을 했으니까요. 제가 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매일 말씀드리지만 정기 구독 후원으로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인싸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